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는 클라라 모건입니다. 제 삶은 늘 언어와 함께 흘러왔어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왜 언어학을 선택했나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니까요. 문법과 어휘, 억양 하나하나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심지어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개의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유럽 언어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토착 언어, 그리고 몇몇 아시아 언어들까지요. 각 언어는 저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제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논문도 드물고 제 주변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동료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바꿔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받은 국제언어학 학회 초청장 때문이었죠. 학회 주제는 동아시아 언어와 사고방식의 상관관계. 그 중에서도 유독 제 시선을 끈 건 한국어에 대한 세션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어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한글이란 독창적인 문자 체계가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발표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단순한 인사말도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밥 먹었어요? 라고 묻는 건 단순히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일종의 정서적 표현입니다. 이 말에 전머리가 띵해졌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단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사람들 간의 관계와 정서를 교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느꼈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무작정 발표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적 체계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는지 더 알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적 기능을 넘어 사회적 규범과 깊이 얽혀 있어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한국어의 진짜 매력을 느끼려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 한국어 문법서를 꺼내 읽고 밤이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대사를 따라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어 특유의 존댓말과 반말 체계는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떠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몸소 경험하기로요. 그 여정이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저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의 공항에 발을 내디디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로 잘 정리되어 있었죠. 이게 바로 내가 배우고 싶었던 언어와 문화의 현장인가. 제 연구와 경험의 첫 단계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어학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첫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일본, 프랑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까지 모두가 한국어에 매료되어 여기에 모였죠.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 방식은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단순히 고마워요라는 말조차 상대방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고마워로 달라질 수 있더군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단순한 암기가 아닌 문화적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저를 좌절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언어는 정말로 사람들 간의 관계와 감정을 세밀하게 연결하고 있어. 어느 날 저는 어학원 동료들과 함께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활기차고 다채로운 모습에 매료되었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한 상인이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는데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지만 짧은 한국어 실력으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반복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문법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교감을 만들어주는 언어라는 걸요. 또 다른 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인 친구와의 대화는 저에게 한국어의 또 다른 매력을 알려주었어요. 그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었는데 영어와는 다르게 한국어가 얼마나 섬세한 언어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어는 직접적인 언어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는 감정을 돌려서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배울수록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한국어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요. 그러나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도전과 오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갈 즈음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전통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위엔 수십 가지의 반찬이 놓여 있었고 친구들은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클라라, 혹시 음식이 별로였어?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친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야. 반찬을 거의 안 드신 것 같아서 혹시 입에 안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저는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 사실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종류를 한 번에 먹으려다 보니 조금씩 먹게 됐어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혹시 내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나? 한국에서는 식사 예절이 나와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어. 다음 날 어학원 선생님과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죠. 클라라,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모두 다 먹는 것이 꼭 예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맛보는 걸 선호하긴 해요. 아마 친구들은 당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네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음식을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서로의 음식 취향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쌓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친구들과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날 너무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몰라서 좀 당황했어. 다음엔 추천 좀 해줘. 친구들은 웃으며 각자의 추천 메뉴를 소개해줬습니다. 이건 매콤하지만 정말 맛있어. 이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고 친구들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죠. 이 경험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여러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즐겁게 지내던 저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일어났어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어의 섬세한 표현 방식에 푹 빠져 있었죠.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감정을 정말 아름답게 연결해주는 언어야. 그러던 중 베이징에서 동아시아 언어의 기원과 발전을 주제로 한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이는 자리라니 저도 그곳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발표를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참석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컨퍼런스 둘째 날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한 베이징 대학 교수가 한국어와 중국어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죠. 처음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의 어휘적 교류나 역사적 연결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나 발표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어는 고대 중국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언어적 독립성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어는 고대 중국어의 방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언. 한국어가 고대 중국어의 방언이라니 이건 너무나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교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역사적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는 독립적 언어라기보다는 중국 문명권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발표장을 둘러보니 일부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몇몇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어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느꼈던 저로서는 이 발언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요청한 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는 클라라 모건입니다. 방금 발표에서 한국어가 고대 중국어의 방언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독창성을 이해하려면 한글 창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창제한 문자입니다. 집현전은 1420년에 설립된 조선의 학문 연구기관으로 단순히 학문을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정책과 실질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 한글 창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제대로 익히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집현전의 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인지, 성산문, 신숙주, 박팽령 같은 학자들이 의문 체계를 연구하고 문자의 체계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죠. 그 결과로 탄생한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창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담은 세계 최초의 문자 사용 설명서로 한글이 단순히 실용적 문자에 그치지 않고 철학적, 과학적 기반 위에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해례본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현전의 다른 업적도 언급했습니다. 집현전은 한글 창제 외에도 다방면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삼강행실도 농사직설 같은 실용적인 서적을 편찬하며 민생 정책을 뒷받침했고 중국 및 외국 서적을 번역해 조선의 지식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집현전의 활동은 조선이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발표장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의 독립성과 우수성은 단순한 주장이나 감정적 연결에 그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체계적인 연구와 창조적인 정신이 담겨 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힘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베이징 컨퍼런스 이후 한국어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어는 분명 아름답고 체계적인 언어지만 초보 학습자에게는 의문, 문법, 어휘의 낯선 구조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디일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이어가던 중 저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 베트남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나라였죠. 베트남은 K-팝과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몇몇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전공 학과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한국어 학습의 실제 상황을 관찰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곧바로 베트남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직접 만나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파악하고 싶었어요. 베트남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몇몇 학생들은 발음 연습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복잡한 문법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수업이 끝난 뒤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같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나요? 존댓말이나 반말 같은 것들이 너무 헷갈려요. 그 질문은 제가 고민하던 문제를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렇다. 한국어는 문법적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다. 이런 특징이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 저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 의문 체계, 그리고 문법적 특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학습 경험을 기록하고 수업 과정을 세심히 관찰하며 어떤 방식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야.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베트남에서 새로운 한국어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겪는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이었습니다. 마침 베트남 동나이성의 몇몇 고등학교에서 스마트 한국어 교육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교육기업 비상교육이 주도하며 현지의 한국어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어 학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확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동나이성의 르엉태빙 영재고등학교, 저우지어이 고등학교, 쭈바난 고등학교 등 세 곳에서 약 26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들은 비상교육이 개발한 한국어 교육 플랫폼 마스터K를 활용해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터K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플랫폼은 화상 솔루션, 이러닝 콘텐츠, 학습관리 시스템 LMS, AI 발음 평가 기능 AI 스피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발음 평가 기능은 학생들이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단 2번의 수업 만에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자유롭게 조합하며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우지어이 고등학교의 응우엔 티응옥 흐엉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어를 익히는 모습을 보고 마스터 K의 학습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기술과 교육이 결합하면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한국어는 그 자체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지만 학습자들에게 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그에 맞는 현대적인 도구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이 끝난 후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습 활동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비상교육은 이 모델을 통해 베트남 전역으로 한국어 교육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교육 베트남 법인장 이영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스터 K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되어 기쁩니다. 동나이성의 모든 청소년이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목표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미래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쉽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로 확장될 것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한글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독창성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발음과 문자의 일치, 직관적인 조합 방식, 그리고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법 구조까지 한국어는 그 자체로 우수한 언어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기술과 결합해 더욱 강력한 학습 도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그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한국어가 세계인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글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국어의 놀라운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